그런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는 아까 이제 0.5 더하기 0.5는 2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2주택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를 너무 약간 절세 꼼수로 볼 게 아니라 그거는 응당한 여성들의 권리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 명의를 장려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상하고 기본 공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패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값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해. 맞아. 우리 자식들이 집도 못 사잖아요. 맞아. 근데 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 살 때 대출 막으면 안 돼. 맞습니다. 왜 나는 대출 안 해주냐는 거야. 내가 무슨 투기꾼이냐. 당연히 온 국민이 불만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지금 이런 에피소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제 개편안에 또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부터 뭐 서울 부정평가가 급속히 이제 높아지는 어떤 여론 중에 하나가 이 공동명의 1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원래는 각자 9억씩 총 18억을 공제받게 해줬는데 이거 8억으로 줄어들면서 이거 1+1이 뭐 0.5 플러스 0.5가 1주택이 아니고 2가 아니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공동명의를 사실상 이 다주택자처럼 취급하는 이거 방식 아니냐 하면서 엄청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은 수정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공식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명의가 특히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이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당연히 나도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그래서 번 돈인데 왜 남편 명의로 하냐.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여성들의 권리죠. 이거는 뭐 그렇게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뭐 이렇게 싼 것들은 잘 해도 별로 뭐 그거는 그냥 절세는 아니고 그냥 재산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넣은 게 이제 강남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이죠. 이제 절세 차원에서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 1인당 9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8억. 이때는 이제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18억으로 하면은 지금 1주택 요번에 12억에서 이제 14억으로 올라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주하는 경우에. 그래도 아무래도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건데 아직은 이제 이게 재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이게 뭐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안 밝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보통 이제 이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 100% 적용 안 하고 일종의 이걸 할인해 주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율은 할인율이라고 보면 돼. 예? 시세 대비해서 얼마 정도 깎아줄 거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주택자 60%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1주택자는 70%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28년에 70%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는 지금 이게 이제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아까 이제 0.5 더하기 0.5는 2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2주택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2028년이 되면은 70이 아니라 80%로 가는 거죠. 80%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1주택자로도 또 될 수도 있어요. 매년 9월이 되면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부 공동명의 혜택을 안 받고 그냥 가령 남편이 아무래도 뭐 나이가 또 많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그냥 몰아주겠다는 게 그게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면은 이러면은 2028년이 가더라도 7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공제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뭐가 이제 헷갈리는 거냐면은 옛날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하고 네. 이게 기본 공제가 거의 같았어. 그게 안 헷갈리는 거야. 아. 이번에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추론하기에는 네. 그리고 여러 세무사님들 말씀을 듣고 일부는 또 재경부에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변화가 없어요. 거주나 비거주나. 네네네. 비거주가 지금 뭐예요? 4억 더하기 4억 해서 8억이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9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그 대상하고 기본 공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 거주 안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부부 지분 합계 가액이 18억이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그러면 18억이 안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비거주인 경우는 이게 8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탄에 살고 있는 이 부부 공동 명의자가 반도체 공장이 있겠죠. 그럼 광주로 가면은 그러면은 종부세 더 낸다 이 말이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동탄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33평이 지금 22억 한 7천인가? 네, 뭐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시가 얼마 되겠어요, 그거. 잘해봐야 뭐 18억 안 될 걸요, 그거. 네,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네네. 그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상 동탄에서 내가 집을 놔두고 광주로 간다 하더라도 거주를 설사 안 하더라도 당장 이게 종부세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른바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본 공제를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약간 해석의 오류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처음엔 그렇게 봤죠. 동대문 아파트 25평짜리가 그러면은 한 뭐 15억 한 16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부부 공동명의가 그 공시가격으로 8억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이면 한 맞습니다. 13억, 맞습니다. 14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5억 한다 그러면 종부세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쵸.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25억 정도는 되어야 이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25억 넘었는데 안 살았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아마 이게 제대로 아마 취지가 맞겠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종부세는 어차피 부유세니까. 네네네. 시세 15억 되는 거 그다고 종부세 매기면은 그 살상이 지금 15억은 뭐 서민주택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이나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주택자 공동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재산권이나 그런 확충이나 뭐 아니면 강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가야 된다 저는 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한번 가봐요. 전세도 공동명의로 한다니까. 아 전세를요? 예, 오. 당연하죠. 그리고 같이 재산을 읽어 나가는 건데 아. 그 때문에 마찰이 많아요. 이제 남편 쪽에서 해오더라도 공동명의 하자. 아 뭐 남편 그런 쪽에 해왔는데도요. 집도 무조건 뭐 공동명의 하자 그래서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런 네네. 사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안 해줘가지고 뭐 결혼이 뭐 이게 안 돼가지고 파혼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많다니까요. 그만큼 여기에 공동명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시대적 흐름하고 약간 안 맞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인가 지금 그쪽에서 좀 낮춰주셔야 돼요. 이거. 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공동명의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통 그동안에 집이 남편에서 아내로 이렇게 이제 공동명의를 하는 분이 중간에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려취득세라고 그러는데 그게 4%예요. 그걸 1%로 낮춰야 된다니까. 어차피 같이 일군 재산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취득세를 그렇게 많이 매겨요. 1%면 충분한 거지.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를 너무 약간 절세 꼼수로 볼 게 아니라 그거는 응당한 여성들의 권리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명의는
부분을 장려해야 되죠. 이거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음. 여성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남성이지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시대적인 음. 조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나오더라도 다 이 보면은 약간 좀 사각시대나 이런 게 생겨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 그죠? 이런 네.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 합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안들이 나와야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새로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선출이 되신 뭐 김민석 이제 대표죠. 신임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어요. 이게 공동명의하고 비거주 부분에 대해 특히 1주택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바꿔질 것도 같은데 완전 틀은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 예. 종부세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강남에 사는 네. 고령자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상이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난리죠 지금. 아, 그렇습니까? 거친 말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뭐 비상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격앙되시는 분도 봤고 뭐 고령자 뭐 방출법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저 고려장법이냐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나왔죠. 그런 좀 뭐 세금 둥지 내몰림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패닉인 것 같아. 내가 반포에 내가 아파트 8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봤거든. 진짜 잠 못 자. 잠을 못 진짜. 참으세요. 아니 재산이 많은 분들은 관계 없는데 집만 덜렁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대로 만약에 간다면은 일단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거 다운사이징이죠. 이제 양도차익이 큰 이제 장기 거주자나 현금 자산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이번 기회에 처분에 나설 겁니다. 가뜩이나 이 오래 살아서 처분하려고 그랬어. 그 흐름이 벌써 지난 2월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싼 집을 팔고 좀 더 싼 지역으로 옮기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이제 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외곽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그냥 40평 팔고 25평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주거 다운사이징은 지역도 있고 규모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려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줄이려고 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처분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문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물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비거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안 보면은 내년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됐다고 이거는. 그러면은 안 팔리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요. 위치가 역삼동이죠. 역삼동 뒤쪽으로 한번 가봐요. 그 18가구짜리 5층짜리 아파트 8년에 하나씩 거래돼요. 어떻게 팔 건데? 그런 거 단독주택 누가 사요? 맞습니다. 다세대주택 누가 사요? 다가구주택 누가 사요? 과연 2027년 말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보면 되지. 그럼 어때요? 자식한테 넘기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은 교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뭐 매입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옆단지와 맞교환도 일부 나타날 것 같고 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80세 이상의 이제 고령자분들은 아마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7세입니다. 자, 고령자들은 그러면 지금 집을 팔아. 양도세 내. 나중에 세상 떠나고 또 상속세 내야 돼. 맞습니다. 그럼 이중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분하기보다 그냥 물건을 부동산을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파신다는 분도 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건데 뭐 그래도 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마 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누가 사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3분 정도 절세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세 번 이른바 이게 이제 이 강남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26년 올해 8월 그리고 내년 5월 그리고 2028년 아니요 2027년 말. 2027년 말 그리고 이제 끝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강남 박앤세일. 강남 박앤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팔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상가 오피스텔로 이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많이 늘 겁니다. 상가 건물은 종부세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토지분만 이제 공시지가로 맞습니다. 80억이 넘어야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고 제 생각에는 빌딩 쪽으로 수요가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 음. 해외 부동산 쪽에 관심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차라리 미국 같은데 사버리자 이렇게 아마 수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환경은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물려가지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시장에는 언제든지 변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아마 자금들을 좀 이동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환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1,398원이에요. 1,400원 1,400대가 깨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기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환율이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관심 가질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아마 부자들은 국리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고가 이제 아파트, 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시세 한 40억 넘는 실거주 그리고 25억 넘는 뭐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 세부담이 이제 확 커지는데 그럼 이제 그 이하 반대로 한 20억대 이하는 오히려 뭐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었다. 그렇죠. 악재가 해소됐다.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가격대별로 반응이 좀 완전히 갈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뭐에 대해서 뭐 안 내는 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고 많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쟤들은 안 내 그러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 다 자기 시각에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인간은 편향의 동물이에요. 네? 이게 대인맹물이 필요 없어요. 자기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본다니까요. 특히 부동산 부분은 예, 극단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점 전쟁 같은 거 이거는 안 그래요?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잘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아. 그렇죠. 네네. 그럼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값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해. 맞아. 우리 자식들이 집도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뭐 대출도 어느 정도 좀 뭐 이게 증가폭이 좀 둔화되면서 이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복병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부과가 안 되기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 살 때 대출 막으면 안 돼. 맞습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을 외치는 분들도 막상 자기 집에 대해서는 이게 가만 안 있어요. 그 님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딱 님비네요 정말. 님비죠. 또 다른 네. 님비지. 또 다른 님비. 혐오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쓰레기 하치장을 가면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가면 그 맞아요. 쓰레기를 수출하나? 할 수도 있겠다. 요새 동남아 보니까 쓰레기 많이 수입하던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구나 다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내 집 앞에만 세우지 말라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일치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은데 개인의 합리성이 공동체의 합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그래서 공동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야. 대출도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가폭 맞습니다. 뭐 이번에 1.5에서 3% 네네네. 늘렸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럼 누구한테 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당연히 급하니까 그쪽에다 배정하니까 40, 50대 나 그럼 이 집 작은 거 말이야 25평 살다가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평수 좀 한 40%는 넓히려고 그랬더만 왜 나는 대출 안 해주냐는 거야. 내가 무슨 투기꾼이냐. 당연히 온 국민이 불만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이 철학적인 문제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눈물이 고여서 광풍이 된다는 말을 하겠어요. 집 사는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무슨 요새 누가 집을 두 채 사요. 다 한 채 사잖아. 맞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두 채를 못 사요. 취득세만 8%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안쓰러운 사람이고 다 눈물을 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 되면 광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은 눈물의 경제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눈물만 밥버리면은 네, 모든 게 다 불합리하고 모든 게 다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야.
쉽지 않아요. 네네. 이게 밸런스를 갖는 게 그럼 누구 시각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 시각에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집값은 당연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르면 안 좋잖아. 네네. 자기 자식이 있는데 우리 자식도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내 집값 떨어뜨리는 데서는 가만 안 있지. 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충돌할 때 대부분이 내 사적 감정이나 나의 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그쵸, 저는 그쵸. 그런 맞습니다.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불일치 아니면 비합리성 뭐 이런 걸 저는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무 심리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 이거는 칼럼도 많이 썼거든요. 쉽지 않아요 의사결정하기. 다만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일반 시대 정신.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 의지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통 부모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힘들어요 이거는. 저도 그래서 머리 아파 이 부분. 어쨌든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실거주는 14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실거주 10억대 정도인 같아 내가 보면은 혹은 20억까지. 네네. 예, 요 정도까지 거주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죠. 왜냐하면은 1가구 1주택 거주로 하면은 공시가격이 14억은 초과잖아요. 네네네. 14억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20억 훨씬 넘죠. 네. 이거. 매매가로 이렇게 나올 것 그 같습니다. 정도 나올 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억 이하는 종부세 과세에서 아예 빠져버리니까 좀 나을 것 같고 시세 30억 정도 돼도 크게는 안 늘어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시세로 따지 보면은 한 40억 넘어가면은 조금은 부담이 좀 늘어나는 구조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이 이제 어차피 제가 이번에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이 이 가구 수가 아니라 이 가액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을 하나 더 살 거냐?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왜냐면 취득세가 8%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사는데 대부분 그래도 서울에 아마 수요자들은 1주택을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 부담이 덜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중간 주택이라고 그래요. 네네. 한 10억에서 한 20억대 정도.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미들코어, 미들코어, 코어가 핵심이죠. 네. 예, 미들. 아.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블루칩보다는 약간 옐로우칩 같은 이런 주택이 좀 더 시장에 관심이 좀 이렇게 모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